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귀한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돌이키시는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중간기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중간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강의는 성경 12시대, 성경 역사 12시대를 쭉 흘러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 중. 지난 시간에는 귀한 시대를 살펴봤고 오늘은 중간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 복, 교, 복음시대, 교회시대. 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면서 전체 강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 뒤에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 설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죠. 이렇게 많이 완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봤듯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고 역사가 끝나요. 구약 기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이의 기간이 대충 400년 정도 됩니다. 그 400년의 기간의 역사 기간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중간기 시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중간기 역사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간기 역사는 제국의 역사예요.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라는 12시대가 있으면 그 12시대 안에 5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아빠, 페헬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헬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헬라가 중간기 첫 번째 시대, 다음 시간이 로마, 중간기 두 번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헬라 제국의 이해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도 같았는데, 역사를 보면 마치 인생 같아요. 늘 계획대로 안 되고 늘 우리의 설계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역사이고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골리앗이고 그리스가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리스가 이 전체 패권을 장악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스가 이겼으면 그리스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페르시아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내전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점이 있죠. 여기 위에 점이 아테네고 밑에 점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는 이때 당시에도 통일된 그리스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 안에는 여러 개의 많은 도시국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그런 외부의 적이 있으면은 내부가 똘똘 뭉쳐서 각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뿜빠이 해서 병력들을 내서 싸우는 그런 형태가 그리스 도시연합 연맹체제였는데, 이때 이 그리스 지역에서 두 개의 국가가 가장 방대한 나라였어요. 그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중심이었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 해군 중심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군에 강했던 아테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 기금을 내서 앞으로 있을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뭐 그러면서 이 도시 국가들에게 다 각출을 해서 금고를 만들어서 아테네가 보관을 했는데 아테네가 그걸 횡령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뭐 이걸 사건으로 해서 아테네 편으로 갈라지고 스파르타 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게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늘 내전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늘 내전의 끝은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면 스파르타가 이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가요.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나라가 있겠죠? 어디냐면은 그리스 위에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가 반사 이익을 누립니다. 이때 당시에 마케도니아에는 필리포스 2세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본래 그리스 안에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 테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테베라는 나라의 도시 국가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늘 왕자가 볼모로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에 있었던 생활의 시간들 동안에 그냥 호성 생활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 테베의 군사력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만 살펴보니까 고대 그리스 측의 중부장 보병이 테베에서 강력한 전술 군사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마술, 기병대와 함께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군사혁명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가 약화된 그리스 연합체를 BC 337년에 다 집어삼키게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를 완전히 다 자기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그런 일이 337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337년에 그리스를 정복을 했지만은 그 해에 필리포스가 죽어요. 자기가 다 정복을 했지만 누리는 건 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37년에 필리포스 2세가 죽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독살당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전장을 누비면서 특히 기병대 대장 뭐 이런 역할도 하면서 이 군사적인 감각을 키워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그 다음 해에 20세의 나이로 즉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병력들을 모아서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페르시아에 복수를 하자.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전쟁이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서 발발하게 됐잖아요. 그 이제는 우리가 페르시아를 침략할 때다. 뭐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로부터 해서 용병들을 다 차출을 해서 페르시아를 향한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바로 334년부터 323년까지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점령을 해요.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유대까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까지,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가서 다 점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가진 대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불과 11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 누비면서 정복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역사 기록에 보면 일일이 다 전투를 벌이진 않았어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이 대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그냥 환영했던 나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과 몇 차례에 걸친 전투가 있었지만은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다 넘어가고 이집트까지 넘어가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했으니까 11년 동안 함께 출발을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들이 집을 너무 오래 떠났다. 우리도 이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우리가 지금 향수병에 걸릴 것 같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파업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알았다. 그럼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동방 원정을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 역사적으로 남긴 중요한 점은 뭘까요? 그게 이제 성경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단순히 군사적 지략만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할 때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말로 도시를 세웁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저 끝에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면서 고대 최대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20만 권의 책을 소장했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 하면 전 식민지를 전체를 헬라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가장 큰 기둥이 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점령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잡아서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도 아래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점령할 때마다, 동방 땅을 점령할 때마다 언어를 헬라어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헬라어를 이해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헬라 철학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동방의 공주들과 자신의 장수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거 뭐냐 하면은 미개한 동방 나라의 그리스 철학의 우수한 문화들을 전수시켜주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 철학을 전해서 이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시킬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것은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가 융합이 돼서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더는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했냐면 정신세계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넓은 제국의 제1 언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만들었고, 동방과 서방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융합을 시켜서 세계 최초로 세계화를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단지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세계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요. 자,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다시 복습을 해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 영토 저쪽 끝에 그리스를 마주하고 있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반란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오니아 지방을 땅을 파봤어요.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봤는데 BC 4세기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3가지 언어로 번역이 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본래 사용했던 리디아어, 본토 언어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어. 이 3가지 언어가 동시에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BC 4세기 정도의 문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동서양의 문화가 어느 정도 섞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아가 수사성,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부터 해서 저 페르시아 끝쪽까지 고속도로가 딱 껴 있었어요. 이 길이가 장장 2,700m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도로를 닦은 거는 사람들 편리하라고 닦은 게 아니라 반란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도로나 이런 걸 타고 이 제국 안에서 여러 가지 문명들이 막 섞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수도가 우리가 보통 수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성이 나오죠. 거기가 페르시아 수도예요. 근데 여기는 행정 수도고 왕들이 사는 도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폴리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에는 왕들, 귀족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면 페르시아 폴리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100개의 기둥으로 세운 큰 궁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궁전을 세운 떠받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놀랍게도 3개의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오니아 양식, 두 번째가 그리스 양식,
그리스 양식이라 하면 어떤 화려하고 단아하고 예쁜 그게 이제 그리스 양식입니다. 그리고 약간 투박하지만 아프리카적인 느낌들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이집트 양식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집트에서 많이 나온 파피루스 뭐 이런 식물의 모양을 따서 만든 미끼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계 문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페르시폴리스의 궁전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미 어느 정도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폭발적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만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제국을 다 정복하고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렸지만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죽고 말죠. 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죽었다는 것이. BC 323년에 바빌로니아에서 사망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들의 꽃만도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계에서 최고로 넓은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든 꽃같이 인간의 영광, 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의 흔적들이 성경의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니엘서 11장을 가보시면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 이게 아마 아수에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기죠. 그리고 그쪽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요. 이 능력 있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 점령하지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가 사방에 나눌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는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럼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다니엘서 11장에서 다 예고를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시대가 디아도키라는 시대입니다. 이 디아도키라는 말이 후계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의 장수들이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장수들이 다 찢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되는 시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지만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방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부하 장수들이 다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왕들이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거예요. 왜 남이고 왜 북일까? 중간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남방왕이죠.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는 서양에서 보기에는 동방이지만 유대에서 보기에는 북방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계속 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계속 발생하는 걸까? 맞습니다. 시리아 전쟁이라고 세계 역사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 6차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유대가 딱 중간에 있죠.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방왕 영토로 들어가 있어요. 유대 땅이. 이게 1차, 2차, 3차 시리아 전쟁 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있습니다. 이 남방 왕조는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북방 왕들은 좀 거칠고 그래서 이 유대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남방 왕 밑에서 좀 잘 살아요. 평안하게 잘 살다가 근데 4차 시리아 전쟁 때 이 유대가 북방 왕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북방 왕이 더 세게 이겨요. 전쟁에서. 그래서
유대가 시리아 전쟁, 4차 시리아 전쟁 이후에 셀류커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북방 왕들 중에서도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임재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사용했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알렉산더의 현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친놈이죠. 라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친놈이라는 뜻의 단어가 에피마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놀린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가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 유대 역사와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6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거의 에피파네스 4세가 남방왕을 이기게 됩니다. 거의 점령, 거의 이 남방 왕국을 완전히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북방 왕이 남방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리면 너무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서쪽 지역을, 서방 세계를 거의 다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경고를 하죠. 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놔두고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 아니면 너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 4세가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유대를 들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의 현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은 알렉산더를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죽은 신은, 죽은 왕이나 아주 대단했던 영웅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자기를 알렉산더 대왕의 현신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헬레니즘을 확산시키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헬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헬라화 시켜. 너희들 율법 지키지 말고 너희들 유일신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너희들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지 말고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고 너희들 할례 받으면 사형이야. 율법책 소유하면 사형이야. 율법책 지키면 사형이야. 이렇게 강력한 대박해가 BC 16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는 난리가 났죠.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뭐예요? 제우스 신상. 이것을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이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이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생물 다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강포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 대도서관을 건설을 하고 이 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70인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는 알렉산드리아 바로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경전을 번역을 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었고 절대로 헬라어로 번역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 히브리 성경을 가져다가 유대 장로 72명을 불러다가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방인들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1 외국어가 전체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책들이 유대인들 회당들이 각 곳곳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급하고 이 각 회당마다 헬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와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시대 가운데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제국 곳곳에 뿌려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추수해 가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중간기 시대,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